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한여름도 아닌 6월에 열대야의 강풍까지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많게는 300mm 장대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자, 북한도 비슷한 상황이라 북한이 댐 수문을 열지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에 호주 정상과 첫 양자회담을 여는데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고 자,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뉴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정진영 앵커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28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전남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조양 가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부터 인양 작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건강 상태가 고려돼 석 달간 일시 석방된 건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어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공동 세션에서 3분 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당 간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수도권과 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까지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실종된 조윤아 양 일가족 관련 속보입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일가족의 승용차가 해안에서 80m 떨어진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경의 도움을 받아 내일 오전부터 차량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나연우 기자입니다. 잠수부가 바닷속을 다니며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차량 흔적을 찾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해안 5m 앞 바닷속을 수색하던 잠수부가 차량 부품을 건져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아 양 가족이 타고 다니던 아우디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은평수사나 방파제로 침입한 게 발견되어서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색한 결과 아크릴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돼서 집중 수색을 한 결과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실종된 차량이 확인된 곳은 해안에서 무려 80m나 떨어진 깊이 10m 바닷속이었습니다. 차량은 뒤집힌 채로 트렁크가 열려 있었지만 사람이 타는 문 4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썬팅이 워낙 진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안 돌아서 내부 아무리 짙은 스프레시를 붙여봐도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사체는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트렁크에 실려 있던 여행 가방을 인양해 가족의 옷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물을 덮어놓고 해경과 공조해 인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가족의 행적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YTN이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이들 가족은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한 뒤에 숙소를 떠났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밤에 조윤아 양의 어머니가 축 늘어진 윤아 양을 업고 펜션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와 무언가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들고 온 짐이 없어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YTN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윤아 양 어머니가 미리 여행용 가방을 승용차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입퇴실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패턴, 똑같은 패턴이면 전혀 터치가 안 돼요. 입퇴실을 알 수가 없어요. 펜션을 떠나기 30분 전
검은 옷차림을 한 윤아양 어머니가 숙소 문을 열고 다시 나옵니다. 손에는 방에서 나온 쓰레기가 들려 있습니다. 윤아양 어머니는 2차례에 걸쳐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마친 뒤 숙소를 떠납니다. 귀가가 아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엇인가 행선지를 향하는 결심 이런 것들을 시사하게 돼서 경찰은 윤아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계좌 기록을 받아 분석하는 등 그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아양 가족은 행방이 묘연했던 지난달 28일에도 완도 인근 펜션에서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후 윤아양 부모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강하게 쏟아지는 야행성 게릴라호우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비상황과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모레까지 많게는 300mm 물폭탄이 쏟아진다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내립니까? 네, 일단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영서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사태와 또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일단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또 충청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북한에도 연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지문이 아닌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공개 요구를 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시내에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집니다. 나무 밑둥은 이미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북한 지역 장마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는 30일까지 많은 양의 폭우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저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폭우를 동반한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면서 우리 전방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쪽에서 수문을 여는 것 같다 하고 나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대비할 시간은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앞서 지난 2020년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통지 없이 열어 경기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북한이 황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일방적으로 방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북측 수역의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합니다. 남측이 통지문이 아닌 언론을 통해 북한에 공개 요구를 한 건 이례적입니다. 폭우로 인한 북측의 기술적 결함으로 남북 간 통신 연결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인데 통일부는 오후에는 통신선이 복구돼 군 통신선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혜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서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건강 상태가 고려돼 석 달 동안만 일시적으로 석방된 건데요. 이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뇌물과 횡령죄로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허가 결정을 내린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극도로 나빠질 염려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석 달로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형 집행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는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에도 고령의 코로나19에 걸리면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발언 수위를 바꿨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란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가운데 2년 8개월가량을 복역했고 내지 않은 벌금은 80억 원가량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23일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강제 수사로 2차 가해와 은폐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비롯한 군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과 함께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수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중사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의혹이 한 부분이고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이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이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기록 5만여 쪽을 전달받아 검토해왔습니다. 또 유족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워낙 유능하시고 참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께서 알아서 다 잘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 최근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이 쓴 글이나 유가족 면담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특검팀은 강제 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칭 경찰국인 경찰지휘조직 신설을 8월 말로 예상하며 경찰 지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반발이 큰 만큼 일선 경찰서를 찾아가서 직접 이해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8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에 조직 신설 확정안을 발표한 뒤 시행령 작업에 한 달이 더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 2달 만에 권고 핵심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셈입니다. 15일에 저희가 확정된 입장을 발표하면 준비라든지 그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걸 거치면 또다시 한 달 정도가 되고요. 실제는 8월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통제 속도를 내는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가운데 경찰 지휘 공백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장악하거나 추가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장관의 경찰 지휘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청와대가 경찰을 지휘하는 관행에선 독립된 수사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은 독립된 수사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은 독립된 수사가 가능한가요? 거꾸로겠죠. 정반대일 겁니다. 다만 현재 일선 경찰 반발이 큰 만큼 이 장관은 갈등 해소를 위해 일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고 이해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법무부가 지난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국 특별수사부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3곳에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부장검사들이 나란히 배치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는 조직 개편에 맞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부장검사급 680여 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는데 핵심 요직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 3곳입니다. 반부패 수사 1, 2, 3부장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도 깊은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엔 대장동 사건부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배당돼 있습니다. 공직자나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역시 색깔은 비슷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 1부장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선거수사 지원과장을 지낸 이희동 부장검사가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2부장엔 과거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검사가 발령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동부지검 차장엔 대통령제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차장검사가 전보됐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엔 과거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단성한 부장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성남지청장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대검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이 전보됐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 대통령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현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으로 좌천됐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고 특히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려 했던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총장 선임 이후에 모든 인사를 뒤로밀겠다, 그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빨리 체제를 갖춰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번 발표로 현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지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조성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다음 달 4일자로 시행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취임 이후 나토 정상회의로 첫 해외 일정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공식 일정 시작은 한호주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시간 뒤쯤 열리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된 가운데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회담은 개최 여부가 조율 중입니다. 자, 현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첫 공식 일정이 잠시 뒤에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이곳 마드리드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 50분부터 한국과 호주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출국 전에 몸을 불사를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초청했다는 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스페인에 온 이유를 가치와 규범의 연대라고 표현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의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호주 총리 역시 지난달에 취임한 신임 총리인데요. 호주는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 가입국으로서 최근 대중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중국을 놓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반중 노선으로 읽힐 수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중국과의 적재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아태 지역 주요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일정이 적지 않은데요. 김건희 여사도 첫 외교 일정에 나서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후에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하는데요. 만찬 일정은 우리 시각 새벽 3시 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부부가 함께 다자 외교 대비를 알리는 셈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마드리드로 오는 비행기 기내에서 취재진 앞에 깜짝 등장해 인사하기도 했죠. 나토에서는 왕궁이나 전시회 관람 등 배우자 프로그램을 촘촘히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배우자의 미니 간담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자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윤 대통령의 3분 발언도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내일 일정이 하이라이트죠.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밤 9시 반,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밤 10시에는 나토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 간의 공동회의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 공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분 연설이 있는데요. 북핵 공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자 회담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토 회의를 둘러싸고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죠. 관영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의존에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대통령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며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12년 만에 발표할 나토 새 전략 지침에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여서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우리의 균형 잡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내일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삼각공조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연대 같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될지도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삼각공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국제 무대를 기회 삼아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3국의 대북 대응 의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토라는 무대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전략무기 고도화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그 자리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발신해주는 의미, 이게 주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공조 강화와 함께 영내 경제안보 협력도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관련 경제안보 현안이 핵심 의제로 거론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요청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회담 예상 시간이 약 30분 정도여서 구체적 협력 방안보다 한미일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 회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입법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 특위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끝내 거절하자 단독으로 후반기 국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사실상 의장단 선출과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등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강행 선출한 것을 끌어들이며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태도를 볼 때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아예 대화를 기피하고 회의를 출국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냐. 국민의힘은 이미 3주 전에 결정된 특사 결정을 두고 공세를 펴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행사이고 대통령이 특사로 가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금 협상의 장애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내지는 프레임 설정의 기만 전술 아닌가.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물밑 접촉을 통해 원구성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 선출까지 강행할 경우 전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계죠. 홍영표 의원이 당권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 불출마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국회 입성 뒤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친문계 핵심인 4선의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사는 길에 자신을 바치겠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 가운데선 지난 22일 전해철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책임 정당이라는 그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찰과 반성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움직임에 친명계 좌장인 정성우 의원은 그런 정치가 말이 되느냐, 정상적이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잇따른 불출마 압박 속에서도 이 의원은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무건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단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주식을 팔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받게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이 당권 도전과 관련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시에 올리면서 6%대 물가 상승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택시나 상하수도 같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공공요금들도 도미노 인상이 예고돼 있어 고물가 상황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1년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겠지만 수십조 적자를 앞둔 한전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해 하반기에 전기료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은 이런 계속 높은 상황이라 적자는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전기요금을 좀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혹여 정부가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 해도 추가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하수도나 택시요금 등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대구는 상수도 요금을, 제주도는 음식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당장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울산은 택시 요금의 인상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누적 적자가 16조 원에 달하는 서울 등 요금 인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안 올리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세를 주겠다며 안간힘을 쓰지만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자체들에선 나빠지는 재정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래 인센티브로 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에 다 그런데 500에 600이 투여되는데 매년 그 돈을 특별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분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거든요. 무더위를 앞두고 오른 전기료에 그동안 참아온 각 지역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를 국내에서도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업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난색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횡재세가 뭔지, 이것이 실제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윤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되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최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를 상대로 일정 부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업계는 횡재했을까? 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 7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뛰었습니다. 호황은 맞지만 정유업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지난해 그 적자 규모가 정유 부분에서만 5조 5천억을 기록했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업체에 초과이윤세 25%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도 초과이익이 10%를 넘는 석유 업체에 연방세 21%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출연기금을 걷어 고통분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초과 이윤 기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해외 주요 정유사와 자신들은 수익 구조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윤을 달성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금 인하가 그 주유소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유사 단계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건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고유가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유업계의 고통분담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에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하면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이제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한 호주 정상회담이 첫 일정이 됐어요. 원래는 핀란드 정상회담이 첫 일정이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호주도 한국처럼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나라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인도 태평양 안보 상황을 위주로 이제 주로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북한 핵실험 가능성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네. 상태고. 또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뭐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군사적 갈등도 있고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는 어찌 됐건 이 동북아 지역까지 지금 뻗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또 안보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던진 또 화두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 이제 경제 네트워크. 예. 그와 관련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안보 상황 또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얘기들 좀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밸류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좀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생산 국가잖아요. 우리는 또 수소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방산 협력. 그러니까 뭐 K9 자주포 지금 이제 호주에서 구입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이제 다른 군사무기, 그러니까 뭐 K2 전차라든가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단 이제 그 방위 산업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방위 산업 전체적으로 좀 이제 양국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얘기도 함께 좀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과 관계에 대한 대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지도 관심이에요. 네. 뭐 딱히 중국에 관련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어찌 됐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약간 이제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역 안보 상황을 조금 좀 그 엄중하게 한다. 이런 정도의 선에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국가를 딱 짚어서 뭐 중국이 어쨌다. 뭐 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회의 결과 뭔가 이렇게 합의문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일정이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에요.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겠죠.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이렇게 대만이나 이런 부분까지 자꾸 확장력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방어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방어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는 한미일 삼국의 공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이제 그 문제가 과연 그러면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균형의 요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어떤 그 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공식 일정 한 호주 정상회담 현장 화면이 잠시 뒤에 이제 시작이 되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이 잡히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시작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정도 연설도 할 예정인데요. 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한국 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협력을 강화한다. 자, 이런 방침이고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이 얘기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네. 나토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옵저버국으로 계속 참여를 해 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이제 나토 활동 관련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이제 그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건가 말 건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은 이런 그 상황을 좀 유발을 지금 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국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에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겠지만 그 역외 국가들로부터도 좀 군사적인 또는 이제 다른 여타의 협력을 받는다면 훨씬 이제 그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토 측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통화 수합처럼 안보 수합 단계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아마 양쪽에서 다 서로 좀 타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 타진도 좀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할 건지 부분도 우리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참석했을 때 득과 실을 다 비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나토 국가들 그 정상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안보 수합 같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안보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자, 이번에 국가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세일즈 외교에도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원래 목적 자체가 안보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현안으로 경제 문제나 세일즈 얘기를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어필하고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원래 이 모임 자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든지 아니면 대응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주제가 될 겁니다. 의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군사적 동맹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주요 의제는 그 두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공동체의 어떤 그 협력 이런 부분들은 주 내용이 되겠지만 세일즈가 주 내용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틈이 있는 대로 들어가서 가능한 한 그런 세일 조약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과 동맹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틈이 생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출국 전에 몸을 불사를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윤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취재진의 깜짝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료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 얼굴이나 이렇게 간단한 현안들이나 다음에 다시 또 보자 안 되시고 항상 가야죠.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 순방이시죠?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이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같이 내려오시면 여사님 여기 있는 건가요?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뭐 할 말씀 하시지? 말씀해주세요. 장시간 비행하셨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고 가서 또 쉬니까. 네, 지금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도어 스태핑 때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스타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회로에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계산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점이자 이제 뭐 사실 단점으로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쉽게 제가 보건대는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스타일 자체가 워낙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것 같고 뭐 오늘 저기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소개하는 것도 뭐 돌발적으로 뭐 기자가 이제 물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프리미어 축구 봤다고 이것도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인 이제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 회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아마 적당히 둘러대셨겠죠. 뭐 좀 책도 보면서 그냥 적당히 쉬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잘 포장해서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나는 정무 감각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축구 얘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좀 비판을 하긴 하던데, 근데 뭐 축구도 좀 보고 그래야 뭐 정상회담 갔을 때 얘기도 좀 부드럽게 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면 정무적 감각이 필요해요.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든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이게 어떻게 읽힐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그 말 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으로서 또는 뭐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말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괜히 야당에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안 하시고 준비 열심히 안 하시고 축구만 보셨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건 뻔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축구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5시간 비행하는데 뭐 그거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예를 들면 조금 쉬고 책도 보고 준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프리미어 축구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논란을 부추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무적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된다. 네. 그래야 앞으로 5년을 대통령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하나 논란이 되면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잘 준비를 하셔서 발언이나 행동에 주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는 발언은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자,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오늘 깜짝 등장을 했고요. 아마 기자들하고 취재진하고 상견례는 처음인 것 같고 잠시 뒤에는 부부 동반으로 이제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외교 무대의 첫 이제 데뷔를 하는 네.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첫 외교 데뷔 무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공식적 행보를 지금 늘려온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들 이제 영부인들 쭉 찾아 뵙는 일종의 이제 통과 의례도 다 거쳤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런 그 공식적인 행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보니까 뭐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이제 발언도 굉장히 자제하셨는데 네. 아마 일정 부분 뭐 그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도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뭐 사실은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근들이 옆에서 좀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공식적인 행보가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뭔가 공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2부속실 안 만든다 했지만 제가 보건대는 뭐 살짝 편법인데 관저팀을 지금 이제 꾸려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 관저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제2부속실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이제 뭐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사업하면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사실은 이 공적 의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챙기기는 좀 역부족일 겁니다. 역시. 그래서 차라리 관저팀 숫자를 조금 늘리더라도 좀 공적인 의전 쪽에서 좀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 인원, 경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배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개인 팬카페 운영자죠. 강신업 변호사가 연일 지금 여당을 저격하고 있는데 팬클럽 성격을 정치 결사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정치적 결사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팬클럽은 그냥 순수한 팬클럽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치적 결사체를 된다는 말은 뭐 정치적 결사체는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팬카페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팬카페가 하겠다는 거로 들려져요. 그러면 건희사랑이라는 이 팬카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순수하게 정말 김건희 여사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팬카페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정치적 결사체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팬카페가 저렇게 활동을 해버린 김건희 여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팬카페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절대로 저는 이건 김건희 여사의 성공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팬카페를 하시려면 순수하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어떤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김건희 여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전달해서 이런 행동들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팬클럽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선을 점점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나요? 뭐 그런 이제 대선 주자라면 팬클럽은 당연히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죠. 정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니까.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격이 돼버린다. 결국 뭐 따지고 보면 제가 보건대는 조만간 아마 야권 쪽에서 그럼 이거는 팬카페가 아니고 김건희 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굉장히 이제 거세질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좀 과도하게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좀 속된 표현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금 키우는 것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읽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리를 당연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나토 순방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여기까지 왔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한호주 정상회담 시작되면 이 얘기 잠시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3개월에 한해서 일시 석방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묘해요. 왜냐하면 8.15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물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형 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안에 8.15가 들어있기 때문에 8.15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지난번 그 이틀간의 그 발언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차이로 본다고 하면 사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 집행정지는 결국 그 사면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3개월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8.15 때 사면이 단행이 되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초 단계로 아마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8월 15일 날 사면을 결정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건강 문제가 오늘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을 텐데 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뭐 거의 100%.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특별 사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시 건강을 이제 이유로 해서 실제로 또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특별 사면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치료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좀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또 여론의 반발을 약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또 기능도 없잖아 있습니다. 역시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국민 또 정섭, 81세인가요? 네, 국민 정서법이 또 약간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연로하신 분을 계속 이렇게 형을 살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여론이 이제 조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순서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뭐 형평성 얘기도 나올 테고 국민통합 얘기도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늘 같이 얘기가 나오는 분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거든요. 같이 사면 대상에 오를까요?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판을 일정 부분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냥 뭐 혼자만 사면을 하게 되면 정치인 중에 그러면 이제 야권의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볼 때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 하더라도 야권은 비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위 자체가 상당히 더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인사와 여권 인사를 함께 형집행정지를 넘어서 사면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판의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형기가 15%도 못 채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고,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의 동정론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은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담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인사의 사면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볼 때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8월 15일 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 이유를 되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야권은 이재용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고요. 국민 여론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쪽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면 대상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통령 수사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 부분도 좀 따지고 관심이에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죠. 관계가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 또 현재 지금 뭐 정당에 어찌됐건 국민의힘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구친이계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에 대한 보훈 성격도 좀 적잖이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친이계들이 뭐 계속 특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좀 느껴서 이번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식의 특별 사면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뭐 역대 대통령 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고,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초반에 단행하는 특별 사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내걸고 야권 인사들도 이제 상당수 풀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름 절충안을 찾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에 20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추어서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8월 15일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 다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여당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소집을 했다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걸어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서 의장이 됐을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의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의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7월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7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언제든지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여야 협상은 점점 더 팽팽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물론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죠. 뭐 7월 1일 전까지 협상이 잘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단도 선출을 못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장도 없는 상태고 국회가 지금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요. 이런 상황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은 계속 버티면서 지금 국회를 열질 않고 있어요. 물론 양측이 다 협상하면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일단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만은 벗어나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번 뭐 예를 들면 임시국회 7월에 단독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단 선출해야 그래야 국회에서 뭐 회의를 소집을 하든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의장이 없어가지고 회의도 소집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의장 선출하고 의장단 선출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여기까지를 아마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 원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개특위 명단 제출해라. 자, 국민의힘은 이거 못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겁니까? 뭐 고난쟁의 소송 관련해서도 이제 취하하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살짝 지금 민주당이 반칙을 한 거죠. 원래 지난해 이제 합의한 내용은 그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거고, 다만 이제 이 체계 자구심사 권한 예.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추가 조건을 이제 걸은 거예요. 예. 결국 이제 검수완박 입법 이거 그냥 인정해라 이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 뭐 하여튼 그동안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시간 끌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신기록이 충분히 한 상태고 조만간 이제 뭐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또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요. 여름 휴가입니다. 예. 이거 원구성도 안 해놓고 여름 휴가로 네. 가게 되면 예, 의원들 외유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의원들도 7, 8월 달에는 외유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름 휴가가 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어찌됐건 뭐 7월 중에 타결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시기를 뭐 굳이 좀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7월 중순 정도. 7월 중순 정도. 그렇죠. 그 정도에는 이제 타결하는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타결 내용은 이 사개특위 명단을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하는 선에서 네.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양보한 게 있어요. 예.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체계 자구심사 권한 조정 사실은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 조금 양보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지금 내비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 자구심사 권한은 많이 조정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헌재 권한쟁의 그거는 그냥 둘 심판을 가능성이 그대로 두고, 높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네.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네, 것 그렇습니다.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의장이 계속 없을 때 권리 시에 국회법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에는 출석 의원 주계.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그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출석을 민주당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의원들 중에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최다선. 예.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복당한 이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육선으로 최다선이에요. 그럼 결국 그러면 임시국회의장을 다시 박병석 할 수도 있는 전 겁니까? 국회의장이 해서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오타가 좀 나는데 박병석입니다. 예, 박병석 전 박병석입니다. 국회의장. 선이 아니고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네.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사회권을 새로운 국회의장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곧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도 뭐 그런 쪽에 힘을 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이렇게 공전을 계속하면요. 사실은 야당보다 여당이 더 피해가 큰 거예요. 정부 여당이 지금 여당이 냈는데 국회를 이렇게 그냥 뭐 나몰라라 하고 던져놓으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책임은 여당한테 더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게 계속되면 될수록 국회에 대한 비판은 국민적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여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자, 여야가 더 사실 지금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요.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연일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태경 단장 오늘은 통일부를 또 방문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생존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다. 통일부랑. 그리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 통일부에서 한 말은
이대준 씨 사건 직전에 우리 쪽으로 온 탈북자가 개성으로 다시 월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다 죽였던 건 아니었고 만약에 월북으로 믿었다면 북한에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네. 지금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대준 씨가 생존했던 6시간 동안 당시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정보 공유도 안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구조 지시도 안 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문제죠. 또 다른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지금 이제 격한 상태고 또 이제 그 공무원 발견 이후에 피격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에 과연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도 네. 지금 이제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통일부 쪽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통일부는 당연히 뭐 관계장관 회의 같은 거 할 때 참여를 하죠.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어찌됐건 남북한 소통수단을 통일부가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 이걸 의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생존 여부 확인이라든가 또 그야말로 이제 월북인지 아닌지 여부 확인도 통일부 쪽의 그 판단을 상당히 존중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경청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 과정들이 좀 오늘 하태경 의원 말대로라면 예. 그야말로 패싱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좀 또 다른 정무적 판단 그 당시에 청와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통일부가 북한이 만약에 월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이 씨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SI 정보나 이런 정보들 다 봐야 된다고 봐요.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걸 100% 모든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시고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모든 게 사실이고 그대로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실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북한과 또 긴밀한 표현보다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라인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사실은 공식적 라인으로 소통은 가능하지만 네.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 세 개 라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통일부하고 정보 공유가 됐다면 뭔가 우리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걸 북한에서 받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SI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에 대응을 할 거냐를 아주 긴박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체계가 가동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통일부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넓은 관점에서 통일부까지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세 개의 축이 모여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SI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뭐 지금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도 큰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제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SI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사람의 한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귀하면서 이 세 축이 제대로 대응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검토를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오늘 통일부 방문 전에 또 하나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2020년 9월 22일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가 됐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에 딱 한 문장이 있었는데 추락 추정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자,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게 신빙성 있는 제보다. 이거를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서훈 실장이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월북으로 뭐 몰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장 지금 뭐 좀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지금 하태경 의원조차도 좀 놓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네.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날 첫 실종 사고 실종이 이제 된 게 확인이 됐고 군과 해경이 수색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날 1시경부터. 그런데 그 후속 보도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통상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어선이 뭐 하나 뒤집혀서 뭐 한 명이 실종돼도 보도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해경이 뭐 해경과 군이 수색을 했고 낮에 발견이 안 돼서 야간 수색에 들어갔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엔 또 속보 나오죠. 뭐 밤새 수색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아침부터 다시 투입해서 수색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연속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정부의 대응도 이제 계속 촘촘히 그 사이에 들어가야 정상인 거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때 언론 보도가 없었어요. 계속. 없다가 24일 날, 21일 날 실종된 사실부터 시작해서 24일 그 시점에는 사실은 이미 사망한 뒤잖아요. 예. 사망 사실도 첫 그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는 사망 사실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계속 언론 통제를,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나가는 거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그 발표 자료가 나오면 보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보도를 안 한 겁니다. 그때 언론사들이 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그 주체가 누군가?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해당 부서들은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팩트들은 다 전달을 그때 수시로 다 합니다. 그런 관례로 볼 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도를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로 내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통제를 했고 또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 월북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뭐 언론 통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이제 이종훈 평론가 언론사에 대한 통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보통은 부처들이 다 이렇게 실시간 팩트는 전달을 한다는 거죠. 네. 뭐 실종됐다, 실종 수색 중이다, 야간 예를 수색 들면 성과 그 없다. 정부 부처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그걸 보통 받아서 이제 기사화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처에서 그런 그 보도 자료들이 계속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제 그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를 한 흔적이 지금 여실히 좀 눈에 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뭐 추론도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지금 반격에 나섰습니다. 같은 팩트를 가지고 해석만 뒤집은 이런 상황이다. 지금 국정을 타개하려고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 이 월북 이번에 이제 국방부하고 해경에서 이 발표를 번복을 했는데 이 배후는 대통령실 안보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경이 발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촉발된 시점은 해경이 2년 전에 발표와 지금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월북으로 밝혀진 어떠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촉발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럼 해경 입장을 바꿨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2년 전에는 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해경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가 나서서 해경이 왜 그럼 이렇게 바꿨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2년 후에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르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되고 빨리 저는 정상화돼서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좀 양측을 다 불러서 예전에 했던 분 또 최근에 했던 분 불러서 왜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이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세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해경인데 같은 사안에서 왜 2년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 군의 SI 자료를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군의 기밀 중 기밀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열람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의 공개를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고, 예. 이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야 합의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고 여야 간에 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이게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안에. 그래서 국회 안에서 특위. 예, 네. 각자 뭐 지금 각 당 별로 TF를 만들긴 했는데 그건 뭐 각자 자기 주장들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국민들이 실체적 진리 또 알 권리를 좀 확보받기 어렵다. 그래서 특위를 열고 특위에서 공청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위 필요성 마지막으로 최준봉 교수님 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SI 정보 공개할 때 저는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려요. 피해자 유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은 가장 억울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항상 제일 지금 억울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분들이 직접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만 봐가지고는 또 다른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또 그리고 특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도 꼭 함께 볼 수 있는 같이.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국회는 특위 구성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유족들이 전 정부의 행정관 등을 추가 고발한 상황이라서 이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여야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자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국회가 지금 멈춰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생 걱정, 경제 걱정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진정성,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물가 민생 안정특위가 금융 취약계층을 챙기겠다며 이번엔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은행권을 향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고 금융당국에도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치솟는 금리에 대해서 연끌 쪽이라든지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질세라 연일 민생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 도입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쪽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안 열어줘도 우리는 할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겠습니다.
첫 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경제위기 대응 특위도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고, 이 위기를 관리하고 또 극복해야 될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민생 우선 실천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생 최우선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문도 못 열고 법안은 10,000건 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을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부총리는 기업들을 직접 겨냥해서 임금을 적정하게 인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손경식 회장 등 경청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상승세가 가장 우려된다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주요 전자정보기술업체들은 올해 임금을 8에서 15% 올리기로 했고 최근 대한항공과 대우건설도 10% 임금 인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시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경식 경청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개혁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2.9% 인상된 시간당 1,340원을, 경영계는 1.1%포인트 인상된 9,260원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임금만 안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고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묵자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이미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자재는 몇 배 더 올랐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수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붙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제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발전사들의 노동자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세우고 있었을까요? 저희 YTN이 확인해봤더니 발전사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들여 웬일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이 한창인 발전 노동자들 앞에
삼각대와 카메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작업 현장에도 삼각대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 합체형도 등장했고 난간에도 액션캠을 달아놨습니다. 우편함으로 쓰던 곳도 까뒤집어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 카메라를 같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신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산재 사고로 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을 바라보는 지금 바뀐 발전소 풍경입니다. 카메라 구매에만 2억 5천만 원 넘게 쓴 발전 공기업도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안전 백신이라고 지칭하는 발전사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용균 씨 사고 후 석 달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나자 사측은 서둘러 CCTV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가 설비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 건데 당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측 책임은 쏙 빠졌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비라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사는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되면 YTN이 확인한 발전공기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 감독관 사이 대화에서도 이런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CCTV 녹화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며 카메라를 설치하면 노동자 잘못을 찾아 감독들이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 설치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오래된 발전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점검에선 용역업체의 안전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장비와 설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작업자의 작업 중지권도 말벌집 제거 같은 일상적 보수 작업에 사용될 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작된 발전소 카메라 설치 열풍. 커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건강관리를 돕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 해결도 어려워서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목에 차고 있으면 걸음수와 운동거리 등을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신체활동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스마트워치를 받은 40대 이모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계속 늦어지고 1시간 20분 정도 운동을 했지만 스마트워치에는 40분만 기록된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이틀 있다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0-40분 정도 더 늦어져 있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저번 주쯤에서 다시 보니까는 거의 날짜가 넘어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차례 문의한 끝에 제조사에서 만든 앱을 추가로 설치하고서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 앱입니다.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앱의 특성상 접속 후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전용 앱과 스마트워치 간의 연동이 끊어지면서 정확한 시간을 불러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시간 연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시글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단 측도 시범 사업이 시작된 1년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전화 문의에만 답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아예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 이거 받았네라고 물어보시길래 시계가 좀 안 맞네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안 써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은 시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었고 향후 스마트워치 이용자들에게 인공지능 전화인 AI 스마트콜을 일일이 걸어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스마트워치 6만 6천 개를 보급하는 시범 사업에는 예산 1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일대는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캠핑족이나 자동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갯벌에 자동차가 빠져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윤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갯벌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이 승용차를 끌어내려 했지만 역부족. 견인차까지 동원한 끝에 승용차를 겨우 건져냈습니다. 자갈길에 세워뒀던 차량이 밀물에 떠내려가 갯벌에 빠진 거로 추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빠지는 상태였었는데 저렇게 차 지붕이 이제 드러나는 상태가 돼가지고 보니까 물에 잠겨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상태가 한 달에 한 2-3골 정도로 요즘 들어서 자주 저렇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승용차가 고립된 곳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선제도와 측도 사이 갯벌. 두 섬을 잇는 폭 4m, 길이 500m가량의 자갈길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갈길은 바닷물이 빠질 때 하루 2번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갈길과 갯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일 물에 잠겼다 드러나게 반복하는 갯벌에서 경계 표시조차 없는 좁은 길을 달리다 보니 조금만 벗어나도 바퀴가 뻘밭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 6일과 13일에도 전기차와 SUV가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선제도와 측도 사이에 다리나 도로를 놔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차 잘 다닐 수 있게 공구리 쳐서 턱을 져서 턱만 치면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이런 현상도 없고. 그러나 옹진군은 예산 등을 이유로 단기간에 도로와 다리를 설치하긴 어렵다며 주의 경고를 담은 표지판 정도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캠핑과 차박 등을 위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자 피해를 막을 마땅한 안전대책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정읍 나들목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맥주 200박스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약 20분간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트레일러를 갓길로 옮겨서 현장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정지 증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진 50대 여성이 경찰관의 응급처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 파출소 앞 벤치에서 주민 2명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5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호흡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이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근무 중이던 민재훈 경장과 김건호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곧바로 뛰어나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끝에 의식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서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 시신 46구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으로 미입국하려던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국경 위에서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철도 선로 옆 수풀가에 있는 대형 트레일러 주변에 구급차와 경찰차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 수십 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샌안토니오의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면서 고온 속에 트레일러에서 질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16명은 온열 질환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e patients that we saw were hot to the touch. They were suffering from heat stroke, heat exhaustion, no signs of water in the vehicle. It was a refrigerated tractor trailer, but there was no visible working AC unit on that rig. 현지 경찰서장은 이들이 미국으로 미입국하려던 이주자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멕시코와 맞닿은 텍사스주 남부에 있습니다. 출입국을 관리하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3명을 연행하고 인신매매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It's tragic. You know, there are that we know of 46 individuals who are no longer with us, who had families, who were likely trying to find a better life. 한 경찰관은 현지 언론에 트레일러 안에 있던 사람이 100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 이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와 관련해 최악의 사망 사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러시아는 보란듯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을 무차별로 폭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진 한 쇼핑몰에는 폭격 당시에 쇼핑객 1000여 명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한 대형 쇼핑센터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100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었는데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Authorities believe there may be large number of civilians inside. We do not have yet any hard numbers on casualties, but whatever that number is, any attack that hits a shopping mall is utterly deplorable. 한 초등학교에는 로켓탄이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пришли в школу и учились или онлайн, или офлайн, но мы сохраним свой контингент. 동부 도네츠크주의 슬로비안스크시 주거 지역도 새벽녘에 폭격을 당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인 주말부터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Мають достатній спільний потенціал, щоб зупинити російську агресію і проти України, і проти Європи в цілому. Це можливо. G7은 반러시아 연대와 이를 위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Alle Regeln, alle Vereinbarungen, die wir miteinander getroffen haben über die Art und Weise der Zusammenarbeit von Staaten sind damit gebrochen worden. Ganz besonders die Verständigung, dass Grenzen nicht mit Gewalt verschoben werden sollen.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주요 7개국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겨울까지는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함으로써 재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2주간 하르키우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고 이 폭격이 주택가를 강타하면서 8살 소녀를 포함해 민간인 20명 이상이 숨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50km 떨어진 하르키우는 동북부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개전 초반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한 곳입니다. 2월 말만 해도 러시아 수중에 넘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우크라이나군이 3월 말과 5월 두 차례 반격으로 수복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폭격으로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재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일본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절전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인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단순히 절전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대책을 세우면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도쿄는 나흘 연속 낮 최고 기온 35도를 넘어섰습니다. 6월에 이런 무더위가 이어진 것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냉방을 켜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지만 전기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涼しいところに住んでるんで、まあだけど電気代は高いですね。まあ節約しようと思いますけど。 일본 주요 전력회사 10곳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다음 달 4곳이 다시 가격을 올리는 등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도쿄전력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27% 정도 전기료가 오르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전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과 LNG 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이어진 데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가정에 2,000엔,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節電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ご家庭への2000円相当のポイントの付与等を8月中に解消すること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일회성 대책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기록적인 무더위를 정부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話してるのはわからないでもないんですけども、ただね、しかもクーラー使って節電しろっていうちょっと矛盾したことを言っているのがどうなのかな.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주요 야당들은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선거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리 대표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서 메리츠 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업체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그리고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보 문의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네, 비구름이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북부에 비가 오고 있고 경남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영서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사태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텐데요. 일단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충청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